네, 소개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이준우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인경 회장님, 전인수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조직위원회 임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슬라이드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전문가가 협업에 대한 이론과 실제인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활동은 하지만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해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WHO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간 교육이 중요하고 협력적 진료가 중요하다고 2010년도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헌을 통해서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보건의료 인력이 430만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2006년도 보고에 되어 있고, 결국 이러한 솔루션은 전문가 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전문가 간 교육과 협력적 진료입니다. 보건의료 전문가 간 교육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다른 프로페셔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배우고 함께 배우고 서로에게 배우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가 간 교육을 통해서 협력, 콜라보레이티브 프랙티스를 레디한 보건 의료인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 간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커리큘럼 개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선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은 많은 노력과 실행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커리큘럼 개발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고요. 이러한 리퀘어먼트가 존재해야 그러한 커리큘럼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지난한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커리큘럼이 오래전부터 사실은 개발되어서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나라 간에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웹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전문가가 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을 한다든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에서도 대표적으로 유니버시티 콜롬비아 대학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오래전부터 전문가 간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리큘럼 개발을 하려면 열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필요성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2017년도 연세대학교 의학교육실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41개 의과대학에 설문을 보내서 30개 의과대학에서 리플라이를 받았는데, 한 50% 정도의 학교에서만 전문가 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의 우리나라의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은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PBL 교육,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나머지 50%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예를 보면,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에서는 양한방 혁진에 대한 전문가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구미대학교에서는 2014년부터 보건의료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재활 관련 학과,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통합교육으로 팀 접근 치료 방법을 교육 커리큘럼에 넣고 있는 것이고요. 광주보건대학교에서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간호학과 등 5개 학과에 대한 교육자 간 전문가 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전문가 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력적 진료라는 것은 다른 프로페셔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높은 케어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헬스 서비스를 옵티마이즈하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는 아웃컴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콜라보레이티브 팀에 의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만족도도 높을 수 있고, 그다음에 환자군에서 억셉턴스가 높아진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헬스 아웃컴의 증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50여 년 연구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협력적 진료는 레디 퍼스널들이 모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인스티튜셔널 서포트가 있어야 되고, 워킹 컬처가 있어야 되고, 인바이러먼트의 그러한 팩터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협력적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옵티멀 헬스 서비스를 이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총괄적인 그러한 모식도인데요. 이러한 지역적 어떤 목적, 지역적 이유에 의해서 우리 로컬 헬스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러한 프래그멘티드된 헬스 시스템을 모아서 보건의료 전문가 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배출된 프랙티스 레디한 인력이 결국 협력적 진료에, 협력적 프랙티스에 투입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아웃컴, 헬스 아웃컴에 대한 증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스킴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 분야인 난청, 언어 발달 지원 분야에 대해서 과연 전문가 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분야의 전문가 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히 키 멤버가 되는 이 분야에 계신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분야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한국 언어 청각 임상 학회와 그다음에 한국 언어 치료 학회의 공동 학회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전문가 간 교육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대한청각학회 학술대에서도 이렇게 언어 재활 분야에 대해서
강의 프로그램이 계속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은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희 이렇게 관련 분야의 선생님들이 자주 만나고 또 학술적으로도 학회라든지 해서 자주 이렇게 인코퍼레이션 돼서 만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전문가 간 교육이 아니겠는가, 어떤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학회에서 혹은 강의에서 만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코디네이티드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오늘과 같은 전문가 간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나 초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 학생 시절에서 보건의료 전문가 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의 학교 안에 전문가 간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이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가장 힘든 이유는 우리 한 분야의 전문 분야에 있는 커리큘럼이 아주 빽빽하게 차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전문가 간 교육에 대한 니드는 세계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분야이거든요. 따라서 우리와 관련된 보건의료 학과에서 이러한 니드를 교수님들께서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시면 언젠가는 외국과 같이 학생 교육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간 교육의 그러한 내용과 커리큘럼이 구성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래버레이티브 프랙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분야에서요. 그래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리퍼가 나와서 3개월째 데피니티브 다이그노스틱 ABR을 통해서 난청이 이제 발견이 진단이 됐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하나모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이렇게 많은 앞으로 겪어가야 할 10여 년 동안 겪어가야 할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영유아에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성 아동들은, 선천성 난청 아동들은 그거 플러스 이렇게 재활 분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유아기와 학령 전기를 보시면 일단 난청이 발견되면 병원에서 보청기나 인공마우를 권하게 되고 시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오디올로지스트를 통해서 매핑과 피팅을 하게 되고 또 스피치 랭귀지 패솔로지스트의 제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언어 재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최소한 학교 들어가기 전은 7세까지는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분야가 그 협력적 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치료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 스피치 세라피
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히어링 스킬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피치 스킬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너럴 비헤이버 등의 정보가 매핑에 또 서로 공유될 수 있는 협력적 진료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학령 정기까지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고 혹은 한 라인을 있다든지 팀 트래킹으로 결국 우리가 협력적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아대 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환자 케이스를 논의를 한다 합니다. 저희 병원도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요. 오래 하셨던 병원이고 모범적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보여드리고, 꼭 병원 안에 속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병원 인근 병원에서 하나를 봐주고 있는 선생님들도 여기에 오셔서 같이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학이나 학령 전개까지는 이 정도의 어떤 협력적 진료로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치면, 학령기가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 배치 현황을 보시면 75%가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적 배치 결정은 순전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어떤 의학적 혹은 언어제할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선천성 난청 아동의 학교 생활에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이 모든 게 존재를 하는데요.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어렵기 때문에 인공화하던 보청기를 하던 구화 언어 소통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아직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커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의사소통도 그렇고요. 특히 사회성, 또래하고의 관계에 고립되는 것,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마음 이론의 딜레이가 있는 것이죠. 마음 이론이 정상 아이들은 몇 세 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마일스톤 몇 세에서 발달을 하는데, 난청이 있는 아이들은 그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정상 아동이 4세 때 된다 그러면은 10세가 되어도 발달치 못하는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를 하고 활동 참여의 어려움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 결과에서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역시 학교 공부하고 또래하고의 친구하고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이고요. 부모님,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예 발표를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혹은 말을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가 많은 그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봤을 때는 통합교실의 교사님은 물론이고 특수교사의 난청 아동에 대한 이해와 지식 증진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청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중등도 이상만 되더라도 이렇게 교사 지원, 그다음에 교실에 대한 지원, 또 중등고도 되면 시각 보조기, 또래 지원까지, 언어 중재 서비스, 학업 지원까지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령기가 되면 선생님께서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편적으로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학령기가 되면 선생님이 이 협력 진료의 축으로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어떤 시스템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그거는 모든 분들의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협력도 중요하고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기만 하면은 결국 나머지 50년이 또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청각학회 산하에 체계적인 인공화호 사용자관리위원회가 2017년도에 계획이 됐고요. 우리는 인공화호 하나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해결해 줄 거 있으면 해결해 주는 단체입니다. 기획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기구고요. 태스크 포스 팀이죠. 어떤 분야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합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하려고 10년, 20년이 지나갈 것이거든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큰 일을 기획하자는 것이 목적이고요. 2017년부터 회의를 하고 이렇게 카페도 만들어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기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프로덕트인데요. 이제 장현숙 선생님께서 이렇게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한 것을 좀 요약해서 이제 가정 내 듣기 정도 평가제 차일드 설문지를 해서 전국 병원에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의 듣기 검사 분야에 대해서 라이프 설문지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제공을 의료진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제출용으로 각 청력 소실의 정도에 따라서 권고되는 교육적 환경 중심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등도 난청, 이제 중등고도 난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뭐고 그다음에 교육적 환경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보호자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 병원에 배포를 했고요. 어디서든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배포를 했지만 그거를 기억하시고 하실 수 있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요구하시면은 보실 수 있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난청화 등의 학급자리 배치에 대해서도 사실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현재는 부모님이 학교에 가서 난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목은 부모님의 목인 것이죠. 만약에 담임 선생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면 아동은 주기적으로 앞에 앉았다 중간에 앉았다가 뒤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멀 문서를 학교 선생님께 제출해 일제예인데요. 그래서 인공화호 아동이고요. 제가 개인정보를 못 지웠네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자에는 아마 작게 돼서 아마 잘 개인정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인공화호 하나든 중등도 난청이 있는 보청기 하나든 제가 꼭 초등학교 이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무언의 압력인 것이죠. 받아보시는 선생님께 무언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학년 올라갈 때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갈 때마다 이거를 복사해서 내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또 예이고요. 이제 우리 인공화호 아동들이 또 이제 언어 재활 중에도 이사를 갈 수도 있고 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언어 치료에 대한 결론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언어 치료의 방향에 대해서 써서 다른 기관에 리퍼할 수 있게 요약지를 만든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 그다음에 현재 수행 결과, 뭐 부모 상담의 결과, 그다음에 listen and language, listen and speech죠. 네, 그거의 관찰 내용 요약에 대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은현 선생님께서 아마 이렇게 컨센서스를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요약해서 만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픽업할 수 있는가 이그잼플을 파란 글씨로 미리 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사 가서 다른 기관에 갔을 때 그 전에 했었던 어떤 이 아이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은 학회시니까 좀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문가 간 교육에 대해서 또 협력적 진료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무엇이든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서 학부모 교육을 시행한 바가 있고요. 갔더니 장학사분이 오셨는데 이런 난청에 대한 교육 혹은 재활에 대한 교육, 그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은 난생 처음 들어보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저희 임원도 또 목포에 또 보내서 이렇게 교육에 참여를 시켰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발로 뛰는 것 갖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90년대생이 몰려온다 라는 책이 있는데 90년대생이 좋아하는 키워드는 시스템입니다. 불공정에 대한 불의를 못 참는다고 키워드가 써 있는데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캔자스 예를 보면 3세 전까지는 우리가 선별검사를 통과 못하면은 바로 레지스트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관여가 돼서 그 아이의 집을 방문해서 보청기, 인공화호, 앞으로의 이 아이가 겪어 나가야 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이드를 하고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개별화된 가족 지원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모든 프로그램도 주에서 아마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팀이 결국 코디네이터가 많은 힘을 갖고 있어요. 모여라 하면 다 모이는 거예요. 관련 전문가가 협력적 진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코디네이터가 그것을 관리하게 되고 4세가 되면 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그 아이는. 그러니까 이제 학령 정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가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세까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는데요. 교육부로 그 아이가 레지스트레이션이 되고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 코디네이터가 얘기하면
교사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권한 하나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월요일부터 할 일이죠. 이렇게 해서 19세 이후가 되면 이제는 놔줘요. 어차피 대학 가기 때문에 놔주긴 하지만 레지스트레이션은 계속 된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단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령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87년도에 호주의 최초의 소아인공어 환자가 현재 이렇게 잘 커서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나라 선천성 난청 아동이 이렇게 훌륭하게 사회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역할은 우리의 전문가 간 교육과 협력적 진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발적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난청 아동의 학습과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청각재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포즘도 하고 해왔고요. 난청인 교육협회도 많은 난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정책 토론회도 기회 날 기념해서 국회의원분들 모시고 난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발적으로 워크숍을 하고만 갖고는 세상에 바뀌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국장애인 보건의료협회 보건협회가 설립이 됐었고, 장애인 보건의료협회가 설립이 됐었고, 그 산하에 청력에 관한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분과로. 그래서 우승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그룹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든 것이죠. 근데 너무들 바쁘세요. 너무들 이 일상에 해야 될 그 학교 업무도 많으시고 다 많으시기 때문에 태스크포스 팀이긴 한데 좀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계속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빠진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 정책 분야, 혹은 정부 분야, 혹은 의료 정책을 설립하는 분야. 그래서 좀 더 스코프를 넓히고 좀 더 그 관련 분야 선생님들의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사실은 대정부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모임의 꿈은, 개인적으로 우승아 교수님의 꿈은 NIDCD를 설립하는 거예요. NIDCD는 National Institute on Deafness and Other Communication Disorders 해서 NIDCD에서 우리 난청 혹은 재활에 대한 모든 분야를 정부 기구의 조직으로서 수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NIH 산하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 난청이 중요하고 재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부 단체를 만드는 것이 꿈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길이 멀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다 보면 언젠가는 천리길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전임 대한총각회 회장님이신 김리석 선생님께서 작년에 학회에서 택선고집이라는 한문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택선고집은 혹시나 내가 틀리더라도 낫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끝까지 굳게 믿고 계속 주장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2009년도에 당신이 체인서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폭포를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인공화환화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그래도 해야 될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김인석 선생님이 만드신 거고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만드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결국 영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우리가 개념을 갖게 되고요. 아무튼 그러한 선각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 혹은 여러분 학생분들 계시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다 자주 만나고 협력해서 우리나라 국민이죠. 결국 난청아동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부모님은 물론이고 온 가족에 다 달라붙어야 될 그러한 어떤 가족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